신하윤의 작업실은 언제나 오래된 그림과 묵향, 그리고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년의 시간을 머금은 낡은 캔버스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그곳은 그녀만의 신성한 성역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새어머니와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들이닥치면서 산산조각 났다. 새어머니는 눈물로 하소연했다. 하윤아,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그녀가 내민 도박빛 문서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자랑하고 있었다. 사내들은 작업실을 둘러보며 아버지가 남긴 유작들을 마치 물건값 매기듯 훑어보았다. 이 그림들, 꽤 비싸 보이는데 빚 대신 이걸 다 가져가도 모자라겠군. 그들의 협박은 하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새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해결책을 내놓았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닌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이었다. 은성그룹의 강지훈이라는 사람이야. 돈은 산처럼 쌓아놓고 사는 졸부인데 교양 있는 집안의 며느리를 얻어서 이미지 세탁을 하고 싶어 한단다. 그 사람이 네가 시집와주면 이 모든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했어. 하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었다. 명백한 인신매매였다. 그녀의 고고한 자존심이 결코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싫어요. 절대로 그런 짓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거절은 사내들의 거친 행동에 의해 무참히 꺾였다. 그중 한 명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아꼈던 산수와 액자를 거칠게 잡아챘다. 이봐, 아가씨, 말이 안 통하면 몸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찢어질 듯 팽팽해진 캔버스를 보는 순간 하윤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의 영혼과도 같은 그림이었다. 그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유산을, 이 집안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기꺼이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결혼식은 며칠 뒤 조촐하고 기계적으로 치러졌다. 변변한 웨딩드레스도 축하해줄 하객도 없었다. 하윤은 그저 낡은 흰 원피스를 입은 채 굴욕의 제단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의 남편이 될 남자 강지훈이 나타났다. 그의 모습은 소문보다 더 끔찍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이는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그 조합은 악몽처럼 촌스러웠다. 황금색 용무늬가 수놓아진 재킷, 굵은 금목걸이, 그리고 조명이 달린 운동화까지. 그는 식내내 껌을 질겅질겅 씹었고 시끄럽게 울리는 전화를 받으며 고함을 쳐댔다. 그의 모든 행동은 무식하고 천박한 졸부라는 단어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하윤은 텅 빈 눈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섬세한 예술가적 감성은 조각조각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조용한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늙어가는 소박한 꿈을 꾸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인생은 저 천박한 남자의 돈과 맞바꾼 한편의 비극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기계처럼 서약서에 이름을 적고 반지를 나누어 꼈다.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는 눈물겹게 컸지만 그녀의 손가락에는 차가운 수갑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그녀의 인생은 팔려나갔다. 식이 끝나자마자 그는 그녀를 요란한 스포츠카에 태웠다. 차 안에서는 귀가 찢어질 듯한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는 그녀에게 단 한마디의 따뜻한 말도 건네지 않았다. 내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마. 네 방은 저쪽이야. 쓸데없이 나 귀찮게 하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돈으로 아내를 산 고용주의 목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흐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의 신혼집이 될 별장은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집안의 모든 장식품은 그의 옷차림만큼이나 악취미로 가득했다. 황금색으로 칠해진 벽, 불필요하게 거대한 샹들리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 박제까지. 그곳은 집이 아니라 돈으로 지은 감옥이었다. 그는 그녀를 방 하나에 던져 넣듯 안내하고는 곧장 자신의 공간으로 사라져 버렸다. 홀로 남겨진 하윤은 거대한 방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낯선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너무나도 아름다웠지만 철창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서 유일하게 챙겨온 물건을 꺼냈다.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부모님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가족을 구했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희생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그녀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텅 빈 방 안을 공허하게 채우고 있었다. 같은 시각 자신의 서재에서 CCTV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시험을 시작하지. 그의 중얼거림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의 시작임을 알리고 있었다. 새로운 삶의 첫 번째 아침은 악몽의 연장선 같았다. 신하윤은 낯설고 불편한 침대에서 눈을 떴다. 온통 황금색으로 도배된 방. 조잡한 호피무늬 카페. 영혼 없이 비싸기만 한 그림들. 그녀의 섬세한 미적 감각은 아침부터 고문을 당하는 기분이었다. 돈으로 치장한 감옥. 이곳은 정확히 그런 곳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며 차가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강지훈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용이 수놓아진 화려한 실크 파자마를 입은 그는 시끄럽게 통화하며 개걸스럽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하윤을 발견하고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통화가 끝나자 그는 하인처럼 그녀에게 종이 한 장을 툭 던졌다. 그곳에는 아침 식사 메뉴부터 옷의 다림질 상태, 심지어 목욕물의 온도까지 그의 일상에 대한 까다롭고 유치한 요구사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그녀를 아내가 아닌 돈으로 산 하녀로 취급하고 있었다. 하윤은 울거나 화를 내는 대신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녀는 그가 내민 종이를 천천히 읽어본 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당신의 아내이지 하녀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관리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군요. 그러니 제가 집안의 집사들을 감독하여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가사 운영 효율성에 대한 정식 보고서를 올려드리죠. 그녀의 차갑고 이성적인 대답에 강지훈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돈 때문에 팔려온 가난한 여자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반응이었다. 그날 하루 하윤은 거대한 저택을 둘러보았다. 그곳은 희귀한 책들로 가득 찬 서재, 최신식 운동기구가 갖춰진 체육관 등 엄청난 부의 상징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먼지 쌓인 채 버려져 있던 저택 뒤편의 작은 온실이었다. 한때는 아름다운 꽃들을 키웠을 그곳은 이제는 그녀의 처지처럼 버려져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다.
자신만의 작은 성역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또한 저택의 한 구석에 굳게 닫힌 서재는 그의 진짜 모습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은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며칠 뒤, 지우는 그녀의 길을 꺾기 위해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그는 테이블 위로 플래티넘 신용카드를 던졌다. 꼴이 그게 뭐야. 한심하게 나가서 쓸만한 옷이라도 좀 사입어. 나까지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그의 말투는 노골적인 모욕으로 가득했다. 그는 그녀가 감격해서 카드를 받아들거나 혹은 자존심을 세우며 거절할 것이라 예상했다. 어느 쪽이든. 그는 그녀를 조롱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또 한 번 그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녀는 말없이 카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명품 쇼핑백 대신 한 권의 장부와 영수증들을 그의 앞에 내놓았다. 그녀는 그 카드로 자신을 위한 물건은 단 하나도 사지 않았다. 대신 집안일을 하는 고용인들의 낡은 휴게실 가구를 모두 새 것으로 바꾸고 자신의 그림 복원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전문 서적과 도구들을 구매했다. 저택의 자산 가치와 저의 직업적 발전에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영수증을 건네며 지극히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다. 그 순간 강지우는 처음으로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의 시점에서 그는 놀라움과 함께 마지못해 인정하는 듯한 감탄을 느꼈다. 이 여자는 보통이 아니었다. 꺾이지 않는 자존심, 비상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결함까지. 그녀는 단순히 시험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역이용하여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다. 1년 동안의 지루한 연극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이 결혼이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하윤은 버려졌던 온실에 있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그곳을 쓸고 닦아 자신만의 작은 작업 공간을 만들었다. 흙먼지 자욱하던 창문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왔다. 결혼 후 처음으로 그녀는 붓을 들었다. 그리고 작은 캔버스 위에 조심스럽게 첫 획을 그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듯한 깊은 평온함을 느꼈다. 멀리서 저택의 창가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지훈의 얼굴에서 천박한 졸부의 가면이 잠시 벗겨졌다. 그의 눈빛에는 한 여자에 대한 깊은 흥미와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어느 날 국내 최대 재벌인 서진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 초대장이 날아왔다. 강지훈은 당연하다는 듯이 참석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신하윤은 그와 함께 사교계에 나서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했다. 그의 천박한 행동과 옷차림이 그녀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지 불보듯 뻔했다. 가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부부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와야지. 그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다. 이것 또한 계약의 일부였으니까. 파티를 준비하는 과정은 혼란 그 자체였다. 지우는 예상대로 보는 사람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끔찍한 연보라색 턱시도를 골랐다. 하지만 그가 하윤을 위해 준비한 드레스는 의외였다. 그것은 그녀의 조용한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단아하고 우아한 최고급 디자이너의 작품이었다. 그런 끔찍한 패션 감각을 가진 남자가 어떻게 자신에게 이토록 완벽한 드레스를 골라줄 수 있었을까? 하윤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그녀의 마음에 작은 혼란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파티장에 도착하자마자 지우는 자신의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너무 큰 소리로 웃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었으며 저속한 농담을 던져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하윤은 마치 광대의 아름다운 장식품이 된 기분이었다. 예상대로. 그녀는 곧 사교계 부인들의 노골적인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하윤의 면전에서 들으라는 듯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어머, 신하윤 씨 아니에요. 집안이 어렵다더니 돈 많은 남편 만나서 팔자 폈네. 그런데 저분, 옷은 어디서 저런 걸 구했대 보는 내가 다 민망하네. 그들은 지훈의 천박함을 비웃음으로써 간접적으로 하윤을 공격했다. 돈 때문에 격 떨어지는 남자와 결혼한 속물적인 여자로 그녀를 몰아갔다. 하윤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모욕감을 느꼈지만 그저 굳은 표정으로 모든 것을 감내할 뿐이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근처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시덕거리며 이 모든 상황을 모르는 척하던 강지훈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서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부인들을 훑어본 뒤 하윤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았다. 그의 행동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보호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거, 까마귀들이 때로 모여서 내 와이프를 쪼아대고 있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당신들 남편은 늙고 재미없어서 이런 번쩍이는 거 하나 못 사주니까. 그게 질투나서 이러는 모양이지. 그는 조롱을 주도하던 여자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그 다이아, 진짜는 맞아. 내 와이프는 가짜는 몸에 걸치지도 않는데 말이야. 그의 무례하지만 통쾌한 방역에 부인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하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자신을 조롱하는 데 동참하거나 혹은 완전히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을 변호해 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내내 침묵을 지켰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의 상황이 계속해서 되풀이되었다. 경멸과 혐오만이 가득했던 그녀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것은 혼란이었고 어쩌면 아주 희미한 고마움의 감정일지도 몰랐다. 왜 그랬어요? 그녀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는 다시 천박한 졸부의 가면을 썼다. 뭐가 내 소유물을 모욕하는 걸 그냥 두고 보라는 거야. 당신을 모욕하는 건. 내 안목을 모욕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 그의 대답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들리지 않았다. 하윤은 그의 눈빛 속에서 가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무언가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다. 그는 정말로 저렇게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이 맞을까? 아니면 저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의 일부인 걸까? 저택에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하윤은 침대에 누워 자신에게 완벽하게 어울렸던 드레스와 자신을 지켜주던 그의 거친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같은 시각, 자신의 서재에서 요란한 황금색 재킷을 벗어 던진 지훈의 얼굴은 진지했다. 그는 벽에 걸린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생각보다 강한 여자입니다. 그의 독백은 그의 모든 행동이 거대한 계획의 일부이며 그녀가 서서히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이미지 관리라는 명목으로 신하윤을 VVIP 자선 미술품 경매에 끌고 갔다.
하윤은 마지못해 따라 나섰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와 함께 겪을 또 다른 굴욕의 시간을 각오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경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요란한 목소리로 오늘 여기서 가장 비싼 그림은 내가 살 거요 라고 외쳐대며 주변의 시선을 끌었다. 그의 옆에 선 하윤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들의 맞은편에는 은성그룹의 호시탐탐 노리는 최민식 상무가 점잖은 척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경매의 하이라이트는 최근에 발견되었다는 조선시대의 한 거장에 산수하였다. 국내 최고의 감정위원회 보증서까지 첨부된 그 그림은 시작가부터 엄청났다. 최민식 상무는 교묘하게 지훈의 경쟁심을 부추기며 경매가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지훈이 무식한 졸부라는 것을 이용하여 이 경매에서 거액을 낭비하게 만들어 그의 사업적 판단력을 흠집내려는 속셈이었다. 지훈은 그의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어수룩한 사냥감 역할을 하며 판돈을 키워나갔다. 경매가 과열될수록 하윤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그림 복원 전문가인 그녀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미세한 위화감들이 보였다. 그림이 그려진 비단의 결이 그 시대의 것과 미세하게 달랐고 녹색 안료의 한 구석에서 육안으로는 식별 불가능한 시대에 맞지 않는 화학 성분이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붓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흉내냈지만 거장의 그림에서 느껴져야 할 고유의 기운, 즉 화혼 후화훈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 그림이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을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작임을 확신했다. 무식한 부자 역할을 하던 지훈이 마침내 기록적인 금액으로 최종 낙찰을 하려는 순간이었다. 하윤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다급하게 그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다. 사면 안 돼요. 저 그림 가짜예요. 그녀는 전문가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자신이 발견한 근거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순간 멈칫했다. 공식 감정사의 소견과 계약으로 묶인 아내의 직감. 그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진실을 꿰뚫어 보는 자의 총명함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는 들고 있던 경매 번호판을 보란 듯이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는 천박한 목소리로 외쳤다. 에이, 시시하네. 이런 그림 쪼가리보다는 황금으로 만든 호랑이 박제가 훨씬 더 멋있겠어. 그의 돌발 행동에 경매장은 술렁였다. 결국 어정쩡한 상황에 몰린 최민식 상무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그림을 비싼 값에 낙찰받을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훈의 무례한 행동에 혀를 찼지만 최민식은 달랐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지훈이 번호판을 던지기 직전 하윤과 짧고 긴박하게 대화를 나누던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직감했다. 저 조용하고 순종적으로만 보였던 여자가 강지훈의 숨겨진 무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혹은 공격해야 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거나 그는 즉시 부하 직원에게 신하윤의 모든 뒷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포식자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천박한 연기를 멈춘 지훈은 진지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다. 어떻게 알았지? 그의 질문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존중이 담겨 있었다. 하윤은 그림의 위작 증거들을 전문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생기와 열정이 넘쳤다.
그들은 처음으로 각자의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비밀 서재로 돌아온 지우는 경매 도록을 보고 있었다. 윤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의 판단이 옳으셨습니다. 저희 쪽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그 그림은 위작이었습니다. 지우는 서재의 모니터를 통해 자신만의 작은 온실 작업실에서 조심스럽게 붓질을 하고 있는 하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단순히 시험을 위해 들인 아내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조커 카드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같은 시각 최민식의 사무실에서는 그의 책상 위에 신하윤의 신상 파일이 놓여 있었다. 그의 눈빛이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미술품 경매 사건 이후 최민식 상무는 강지훈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강지훈이 겉보기처럼 무식한 졸부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의 아내 신하윤의 존재가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다. 그는 강지훈을 직접 공격할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지훈이 회장 비서실의 감시 아래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던 북촌 한옥마을 재개발 프로젝트였다. 그 프로젝트는 은성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이었다. 최민식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부패한 문화재위원회와 지역 장인들을 선동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장했다. 강지훈은 비밀 서재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최민식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짐작은 했지만 천박한 졸부라는 가면을 쓴 채로는 이 민감한 사안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다. 지역 장인들과의 섬세한 협상이 필요했지만 그의 현재 캐릭터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갑작스럽게 조직된 시위대와 악화된 여론 때문에 프로젝트는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중생활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한편 하윤은 저택에서의 고립된 생활 속에서도 자신만의 세계를 지켜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통해 오래된 미술품 복원 일거리를 얻어 온실 작업실에서 조용히 작업에 몰두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예술계 동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익명의 후원자에게서 거액의 자금을 받은 한 문화재 보존 단체가 북촌 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또한 개발이 진행되면 지역 장인들의 작업 공간이 모두 파괴될 것이라는 악의적인 거짓 정보가 퍼지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다. 하윤의 예리한 직감이 발동했다. 프로젝트의 위치는 언젠가 지훈의 차 안에서 언뜻 보았던 설계도 속에 그 장소와 일치했다. 너무나 시기적절하게 터져나온 반대 여론. 그녀는 누군가가 이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해 순수한 예술가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비록 그를 경멸하고 그의 세상에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정의감은 예술가들이 부당하게 이용당하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작심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자신이 들은 소문들을 감정을 배제한 채 객관적인 정보로서 전달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당신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해 예술가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들은 조종당하고 있어요. 그녀는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의 이름과 그 배후 자금에 대한 의혹까지 핵심적인 정보들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지우는 그녀의 정보력에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정보팀도 아직 파악하지 못한 내용을 그녀는 자신의 인맥만으로 알아낸 것이다. 그는 그녀의 통찰력과 자신을 싫어하면서도 불의를 참지 못하고 기꺼이 정보를 제공한 그녀의 정직함에 감탄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진실의 일부를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이 연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회장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프로젝트가 자신에게 매우 중요하며 현재 공영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당신 말이 맞아.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어.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는 진심으로 그녀에게 도움을 청했다. 시위 중인 장인들, 당신이라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그들과 대화하는 법을 모르지만 당신은 그들의 언어를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진정한 파트너십에 대한 제안이었다. 하윤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일에 더 깊이 얽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용당하고 있는 동료 예술가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결심했다. 좋아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조종당하고 있는 예술가들과 제대로 보존되어야 할 우리의 유산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어요. 그녀의 동기는 순수했다.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은 악취미로 가득한 거실에서 공동의 적과 공동의 목표를 앞에 두고 마주 섰다. 이름 없는 동맹이 결성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게임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그들은 처음으로 같은 편에 서게 되었다. 신하윤은 약속대로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장인들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미술품 복원가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그들의 경계심을 허물고 대화를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의 터전과 전통이 파괴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최민식이 심어놓은 거짓 정보와 선동이 순수한 장인들의 마음에 깊은 불신과 공포를 심어놓았던 것이다. 하윤은 깨달았다.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천박한 졸부의 공허한 약속이 아닌 개발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택으로 돌아온 그녀는 강지훈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그들은 당신을 믿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건 한옥공방을 어떻게 보존하고 상생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협상은 불가능해요. 지훈은 망설였다. 진짜 프로젝트 계획서를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정체와 이 모든 계획의 실체를 드러낼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의 망설임은 하윤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그는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하윤은 더 이상 그에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증거를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목표는 저택에서 유일하게 금지된 공간, 그의 비밀 서재였다. 그곳에 모든 비밀의 열쇠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날 밤 지훈이 사업상 미팅이라는 핑계로 늦게 들어오는 날을 틈타 그녀는 숨겨져 있던 예비 열쇠를 찾아 서재의 문을 열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방금 막 싹트기 시작한 그와의 위태로운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였지만 그녀는 이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서재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하윤은 숨을 멈췄다. 그곳은 저택의 다른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황금색과 호피무늬 대신 지적인 세련미와 차분한 권위가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철학과 건축 서적들, 그리고 복잡한 금융 데이터가 떠있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 그의 천박한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산된 연기였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서 찾고 있던 북촌 프로젝트의 진짜 설계도를 발견했다. 그것은 한옥 공방들을 아름답게 보존하며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멋진 문화 공간을 만드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엄청난 것을 발견했다. 책상 위에 엎어져 있던 액자. 그녀가 액자를 바로 세우자 그 안에는 훨씬 젊은 시절의 지훈이,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자랑스럽게 서 있는 사진이 있었다. 그들은 오랜 친구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은성그룹 회장 승계 시험이라고 적힌 파일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의 진짜 신분과 1년간의 위장 결혼 시험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담겨 있었다. 진실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그녀를 덮쳤다. 이 모든 것이 시험이었다. 자신의 결혼, 고통, 그리고 굴욕의 시간들이 모두 그의 거대한 연극을 위한 장치에 불과했다. 그녀는 철저히 이용당하고 조종당한 것이다. 배신감에 몸이 떨려오는 순간 서재의 문이 열렸다.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지훈이었다. 그는 파일을 손에 든 채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모든 것이 탄로 난 순간이었다. 이게 다 뭐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갈라져 나왔다. 전부 연극이었어요, 나의 고통과 굴욕이. 당신의 그 우스꽝스러운 시험의 일부였냐고요. 그녀는 파일을 그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배신감에 휩싸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당황한 지훈은 평소의 냉정함을 잃었다. 그는 변명하려 애썼다. 처음에는 시험이었던 거 맞아. 하지만 당신이 모든 걸 바꿨어. 나는 당신을 존경하게 됐고 우리의 동맹은 진짜였어. 하지만 그의 말은 이 순간 그녀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못했다. 존경 아니면 실험용 쥐가 미로를 잘 통과해서 인상적이었던 건가요? 그녀의 비아냥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들의 위태롭던 관계는 그렇게 산산조각 났다. 진실이 드러났지만 그 진실은 두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을 만들어버렸다. 당신을 믿을 수 없어. 우리의 동맹도 이제 끝이야. 그녀는 차갑게 선언하고 서재를 뛰쳐나왔다. 홀로 남겨진 지훈은 자신의 기만의 증거들 속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가면은 벗겨졌지만 가면 속의 남자는 이제 막 진심으로 마음을 주기 시작했던 유일한 사람을 잃어버렸다. 그들의 공동의 목표는 위기에 처했고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는 폐허가 되어버렸다. 서재에서의 격렬한 언쟁 후 저택은 얼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신하윤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기만적인 연극의 무대에서 단 한순간도 더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우습고 비참했다. 자신의 모든 고통이 한 남자의 후계자 시험을 위한 장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문 밖에서 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는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였다. 그는 그녀가 떠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계획이 실패할 것임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잃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굳게 닫힌 문을 사이에 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닌 한 번도 꺼내 보인 적 없는 그의 진심이었다. 할아버지의 유언이었어.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마지막 시험을 내셨지. 그는 은성그룹의 창업주였던 할아버지가 말년의 재벌가의 탐욕과 위선에 얼마나 환멸을 느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겉모습과 지위 너머에 있는 사람의 진심을 볼 줄 모르는 자는 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없다. 돈이 아닌 너라는 사람 자체를 봐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거라. 그것이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그 시험은 단순히 아내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회사의 미래를 함께 짊어질 올바른 영혼을 가진 동반자를 찾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는 마침내 사진 속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할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는 예술과 신의를 존중하는 오랜 친구셨어. 할아버지는 항상 당신 아버지의 고결한 인품을 칭찬하셨지. 그가 이 터무니없는 위장 결혼의 상대로 그녀를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낡은 기록 속에서 그는 보석처럼 빛나는 그녀의 존재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의 고백은 그들의 만남이 단순한 계약이 아닌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었음을 말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애원했다. 내가 당신을 속인 거 맞아. 미안해. 하지만 시험으로 시작했던 이 모든 감정은 이제 진짜가 됐어. 당신을 향한 내 존경심은 진짜고 최민식과의 싸움도 진짜야.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제발 더 이상 내 계약 아내가 아닌 나의 진짜 파트너가 되어줘. 그는 신뢰의 증표로 북촌 프로젝트의 진짜 설계도를 문틈으로 밀어 넣었다. 방 안에서 하윤은 그의 모든 고백을 듣고 있었다. 겹겹이 쌓인 거짓말의 껍질을 벗겨내자 그 안에는 아프고 외로운 진실이 숨 쉬고 있었다. 여전히 상처는 깊었지만 할아버지의 유언은 그녀가 평생 지켜온 가치관과 맞닿아 있었다. 문틈으로 들어온 설계도를 펼쳐보았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놀랐다. 그것은 과거를 존중하고 미래와 상생하려는 아름다운 비전 그 자체였다. 그녀는 상처받은 자존심과 이용당한 장인들,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였던 그의 할아버지에 대한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얼마 후 그녀는 방문을 열었다. 그녀의 가방은 여전히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떠날 생각이 없었다. 좋아요. 당신의 파트너가 되어주죠. 대신 제 조건이 있어요. 그녀의 눈은 붉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첫째, 지금부터 어떤 거짓말도 없을 것. 둘째, 북촌 프로젝트는 철저하게 장인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할 것. 그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그러나 깨어진 신뢰 위에서 새롭게 맺어진 그 어떤 계약보다도 단단한 약속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모든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분노와 배신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위태롭지만 단호한 새로운 이해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가짜 부부가 아니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진짜 팀이었다. 그들의 목표 또한 더 이상 1년간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었다. 회사의 영혼을 건 싸움에서 승리하고 함께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새로운 동맹으로서 첫 번째 공동작전을 시작했다. 하윤은 진짜 설계도를 들고 장인 대표들과의 만남을 다시 주선했다. 이번에는 지훈도 함께였다. 천박한 졸부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진 예의 바르고 전문적인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하윤은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프로젝트의 진정한 비전을 설명했다. 지훈은 그녀의 옆에서 장인들의 기술적인 질문들에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막힘없이 대답했다. 진심이 담긴 계획과 존중이 담긴 태도에 장인들의 굳어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하윤과 지훈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진정한 파트너로서 거둔 첫 번째 승리였다. 이제 최민식을 향한 본격적인 방역에 서막이 올랐다. 진정한 동맹이 된 강지훈과 신하윤은 최민식 상무를 무너뜨릴 마지막 연극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비밀 서재는 이제 작전 본부가 되었다. 계획은 고전적이지만
치밀했다. 바로 트로이아의 목마 작전. 하윤이 지훈에게 불만을 품은 아내 역할을 하고 최민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이었다. 최민식의 오만함과 여자를 얕보는 그의 성향을 역이용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연극의 막이 올랐다. 하윤은 지훈과의 관계가 파탄난 것처럼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부러 고용인들 앞에서 크게 다투었고 하윤은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미술계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남편의 비밀이 너무 많고 자신은 그저 장식품일 뿐이라며 눈물로 하소연했다. 이 모든 소문은 최민식의 귀에 들어갈 것을 정확히 계산한 행동이었다. 예상대로 최민식은 미끼를 물었다. 그는 하윤이 강지훈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한 갤러리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하윤과 마주쳤다. 그는 위선적인 동정심을 보이며 그녀에게 접근했다. 사모님, 안색이 안 좋으시군요. 강 사장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신가 봅니다. 그는 그녀의 편인 척하며 그녀의 불행을 부추기고 그녀를 자신의 장기말로 이용하려 했다. 몇 번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통해 하윤은 최민식의 완전한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마침내 결정적인 거짓 정보를 흘렸다. 강지훈이 은성그룹의 알짜 자회사인 은성바이오를 자신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해외 유령 회사에 헐값으로 매각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팀이 완벽하게 조작한 가짜 계약서와 이면 합의서까지 그에게 건넸다. 그 사람은 자기 배만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영의는 완벽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더욱 기세등등하고 오만한 졸부 연기를 펼쳤다. 그는 회사 내부에서 최민식의 첩자 노릇을 하는 직원들에게 곧 엄청난 한 건 터뜨려서 이 지긋지긋한 회사 따위는 떠버릴 것이라며 허풍을 떨었다. 그의 무모해 보이는 행동은 하윤이 흘린 정보의 신빙성을 더욱 높여주었다. 최민식은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완전히 믿게 되었다. 최민식은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사회에서 강지훈의 횡령 시도를 폭로하여 그를 내쫓고 자신이 그 자회사인 은성바이오를 헐값에 인수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조성해둔 비자금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그가 움직이는 모든 자금의 흐름은 권희준의 팀에 의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셈이었다. 마지막 비밀 만남에서 최민식은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하윤에게 강지훈을 버리고 내 사람이 되시오. 내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어 라며 추파를 던졌다. 하윤은 속으로 치미는 역겨움을 누르고 그의 제안을 고려해보겠다는 듯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는 것은 곤욕스러웠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다. 마침내 최민식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가 모든 것을 끝낼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하윤에게서 받은 결정적 증거들을 보며 승리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이 게임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같은 시각 듀얼 모니터를 통해 최민식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받은 강지훈과 신하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가 이사회를 소집했어. 지훈이 말했다. 하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길었던 연극은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심판의 무대, 그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최민식 상무가 소집한 긴급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평소와 달리 팽팽한 기대감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민식은 승리를 예감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평소의 요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궁지에 몰린 듯 초조해 보이는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신하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최민식의 자신감을 더욱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그의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최민식은 연단에 서서 극적인 연설가처럼 행동했다. 그는 하윤에게서 받은 가짜 서류들을 증거로 내밀며 강지훈이 은성바이오를 해외 유령 회사에 헐값으로 매각하여 거액의 비자금을 챙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지훈을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회사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로 몰아갔다. 그는 이사들을 선동하며 강지훈의 즉각적인 해임과 검찰 조사를 요구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강지훈에게로 쏠렸다. 지훈은 당황한 듯 어설프게 자신을 변호했다. 이건 오해입니다. 이 서류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의 어설픈 영의는 오히려 그의 유죄를 확신하게 만드는 듯했다. 최민식은 승리를 확신하며 비웃었다. 그는 이사회의 의장에게 강지훈의 해임안을 즉시 표결에 붙이라고 요구했다. 의장이 망설이며 의사봉을 들려는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곳에는 차갑고 당당한 모습의 신하윤이 서 있었다. 잠깐만요. 이사회에서 아직 보지 못한 증거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최민식이 경악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는 사이 그의 증거 자료가 떠있던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지훈의 팀에 의해 장악되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최민식의 모든 죄악을 담은 진짜 증거들이 상영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영상은 최민식이 하윤과 비밀리에 만나 회사를 집어삼킬 자신의 계획과 강지훈에 대한 경멸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었다. 두 번째 자료는 그가 은성바이오를 차지하기 위해 불법 자금을 동원하는 모든 금융거래 기록이었다. 마지막으로 그가 다른 부패한 임원들과 공모하는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함정이었다. 최민식의 얼굴이 승리감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새하얀 공포로 물들어갔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연극의 주인공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광대에 불과했다. 그는 이성을 잃고 하윤에게 소리쳤다. 네가 감히 나를 속여. 하윤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저는 그저 거울을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구부정하고 어수룩한 자세가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천박한 억양이 사라지고 진정한 리더의 명료하고 권위 있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제 연극은 끝났소. 최의 상무. 그는 보란듯이 촌스러운 금목걸이를 벗어 던졌다. 윤 비서가 들어와 그에게 서류철과 그의 진짜 안경을 건넸다. 그가 안경을 쓰는 순간 그의 변신은 완성되었다. 다시 제 소개를 하지요. 나는 은성그룹의 대표이사 대행이자 할아버님의 마지막 시험을 집행하고 있는 강지훈입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시험에서 불합격하셨군요. 그는 최민식의 모든 비리를 그와 공모했던 다른 이사들의 이름과 함께 하나하나 차분하게 읊었다. 모든 증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다.
최민식 씨, 당신을 업무상 횡령, 산업 스파이 및 시장 질서 교란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소리가 충격에 휩싸인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완전히 무너진 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다. 소란이 끝나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부패한 이사들은 조사를 받기 위해 정직 처분되었다. 이제 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강지훈이 회의 테이블의 상석에 섰다. 그는 자신의 옆에 당당히 서 있는 신하윤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승리와 상호 존중에 가득 찬 눈빛을 교환했다. 악당들의 무대 위로 마침내 막이 내렸다. 이제 진정한 리더와 그의 예기치 못했던 파트너가 이끌어갈 은성그룹의 새로운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최민식의 시대가 막을 내린 후 은성그룹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강지훈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리더십 아래 회사의 낡고 부패한 문화는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다. 신하윤은 더 이상 임시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는 은성그룹 산하 은성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정식 임명되었다. 그것은 회사의 새로운 이미지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녀의 공로를 모두에게 인정하는 명예로운 자리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 지훈은 하윤과 함께 할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그는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길었던 시험의 결과를 조용히 보고했다. 회사를 바로 세운 과정과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가치를 지닌 동반자를 찾았음을 고했다. 그는 단순히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유지를 뛰어넘어 회사의 영혼을 되살려냈다. 그의 옆에 나란히 서서 묵념하는 하윤의 모습은 그가 이룬 가장 위대한 성과였다. 하윤 역시 자신의 과거를 정리해야 할 시간이 왔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새어머니를 찾아갔다. 그곳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아닌 차분한 마지막 인사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도리로서 새어머니가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는 자신의 인생에 관여하지 말아달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는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구원하고 경계를 설정할 줄 아는 강한 어른으로 성장한 것이다. 1년의 위장 결혼 기간이 공식적으로 끝났다.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계약과 의무가 사라졌다. 이것은 두 사람에게 미묘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상황 때문에 함께였던 것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이 존재하는 것일까? 지훈은 먼저 그녀에게 이제 그녀의 독립적인 삶을 되찾아야 한다며 원한다면 저택을 떠나도 좋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녀의 자유를 존중하는 그의 마지막 배려였다. 며칠간의 짧은 별거는 오히려 두 사람에게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지훈은 그녀 없는 거대한 저택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하윤은 그가 없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절실히 느꼈다. 마침내 지훈은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사회장도 최고급 레스토랑도 아닌 그녀가 직접 가꾼 저택의 온실 작업실로 그녀를 불렀다. 그곳은 그녀의 회복과 부활을 상징하는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공간이었다. 그는 권위적인 회장의 수트가 아닌 평범하고 편안한 옷차림이었다. 모든 가면과 직함을 벗어 던진 진짜 강지훈의 모습이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이 연기였지만
그녀를 향한 감정만큼은 단 한순간도 거짓이었던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녀에게 부와 권력을 약속하지 않았다. 대신 진심과 정직, 그리고 평생의 동반자 관계를 약속했다. 시험도, 계약도 모두 끝났소. 이제 남은 건 내 마음뿐이야. 신하윤 씨,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나와 결혼해주겠소. 하윤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사랑한 남자는 CEO 강지훈이 아니었다. 천박한 가면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고 믿어주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예술품으로 가득 찬 작업실에서 나눈 그들의 입맞춤은 그들 인생의 진짜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1년 뒤 그들이 함께 지켜낸 북촌문화 센터의 개관식 날,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다. 더 이상 위태로운 재벌 CEO와 그의 아내가 아닌 평범하고 행복한 한 쌍의 부부였다. 그들은 함께 아름답고 영원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거짓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심이었기에 모든 시련을 이겨낸 그들의 사랑.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짓는 평화로운 미소 위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